안녕하십니까. 노원에 있는 세인병원 대표원장 이철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강의 주제는 목 디스크, 그러니까 경추의 퇴행성 질환이죠. 목 디스크, 협착증, 또 척수증에 해당하는 이 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제는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사실 진료실에서도 많이 환자분들께 듣는 질문이에요. 목 디스크 진단 받고 나서 "원장님 저 수술 않고 나을 수 있을까요? 저 수술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부터 먼저 하시거든요. 아마 목 디스크 때문에 어려움 받고 있는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 다 이거 보시면서 그런 질문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 디스크도 단순히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협착증이나 척수증을 동반한 여러 병변의 형태가 있어서 각 병변의 형태마다 자연 경과가 다르고요. 또 그 자연 경과의 시기마다 또 치료 방침이나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오늘 드리는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답을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수술에 대한 뜬금없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그리고 또 자연스러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강의 내용을 통해서 또 수술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처치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강의의 정보를 통해서 만나시는 주치 선생님과 꼭 소통을 잘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꼭 제대로 된 수술적 치료를 또한 받아서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강의가 그렇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강의 내용인데요. 목차입니다. 일단 요추와 다른 경추 해부학적 차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추는 분명히 요추와는 다르니까요. 질병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해부학적 차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경추 질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경추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또 척수증이 있습니다. 각 병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각 질환에 대한 유병률, 또 수술 전환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또 질병 자체에 대한 진단명이 아니라 증상에 따른 그런 신경근병과 척수병이 따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그런 증상군에 따른 이해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대한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 세 가지는 목 디스크, 협착증, 척수증의 자연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그에 따른 치료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또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보존적 치료와 주사 치료가 있는데, 그중에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줘서 좀 여러분께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려고 또 합니다. 또 다들 알고 계시는 운동 치료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운동 치료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기와 한계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경추와 요추가 있는데 옆에 있는 단면도죠. 경추와 흉추와 요추를 보여주는 단면도인데, 이 요추를 이렇게 단면을 낸 사진을 볼 겁니다. 이게 MRI 사진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신경이 요렇게 있고요. 디스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이건 요추인데, 근데 경추 부분을 이렇게 또 한번 잘라서 봅니다. 잘라서 보면 거의 비슷하죠. 똑같이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요. 또 척수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모양이 좀 달라 보이죠? 여기는 경막 내에 척수의 여러 가지 신경의 가닥들이 있는 모습이고, 이건 척수 자체가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경추와 흉추는 척수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제 요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이렇게까지 척수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척수가 보이게 되고요. 요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미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척수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척수 밑으로 국숫가락 내지는 신경 다발들이 쭉 이렇게 말총처럼 내려옵니다. 경막 내에 하늘하늘 떠 있는 식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렇게 MRI 상에서도 점점점점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마미총이죠. 신경의 가닥들이 이렇게 경막 내에서 하늘하늘 있는 것들이 단면으로 보여서 신경 한 가닥 한 가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부학적 차이가 경추와 요추에 있다는 얘기는 질병의 양상이나 증상들, 또 위중도도 좀 다르다는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추 같은 경우는 신경관도 비교적 넓고요. 여기에 있는 신경 가닥들도 사실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통증이 주이긴 하지만 신경학적 중증도는 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추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도 사실 요추에 비해서 좀 좁고요. 신경관 내에 차지하고 있는 척수의 비중이 좀 큽니다. 또 신경관을 지나가는 이게 추간공을 지나가는 신경근도 사실 좁은 부위에 위치하고요. 사실 그래서
신경학적 중증도가 경추가 요추에 비해서는 좀 더 높은 질환이라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추의 부분을 이렇게 단면을 자른 MRI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디스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척수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고 양쪽 추간공을 통해서 신경근이 요렇게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면 다 똑같은 디스크로 아는데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목통증과 팔통증을 일으키는 질환군, 경추의 퇴행성 질환군은 단순히 디스크로 통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신경관이죠. 촉수가 지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근이 지나가는 추간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이게 디스크인데 추간공으로 터져나온 이런 디스크가 있을 수 있고요. 신경에 지나가는 중심관으로 지나가는 중심성 디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라고 해서 똑같은 디스크가 아니란 말이죠. 또 추간공 또한도 이렇게 딱 좁아졌을 때 대표적인 질환이 또 하나의 군이 협착증 군인데 추간공이 좁아진 추간공 협착증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는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는 중심성 협착증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 말고도 이런 척수를 디스크든지 협착증인지 심각하게 압박하고 누르는 경우에 척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척수 증상들이 나타나는 일련의 질환군을 척수증이라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될 게 디스크는 디스크대로 협착증은 협착증대로 다 신경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의 질환 군으로 척수증이 있다는 사실들을 또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률을 한번 볼까요? 요추와 경추의 퇴행성 질환의 유병률은 좀씩 다 다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50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때 평생 유병 경험은 요추 같은 경우에 디스크 같은 경우에 10에서 15%, 협착증은 8에서 12%입니다. 이 가로쳐져 있는 거는 이제 평생 유별률이죠. 전체 인구당 봤을 때 5 내지 8%. 경추를 볼까요? 요추에 비해서는 그 유병률이 작지요. 2 내지 3%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아까 말씀드린 척수증의 빈도로만 보자면 전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0.2%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유병률이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추에 비해서는 경추의 유병률이 좀 적은 거죠. 내 주변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봤을 때 요추 디스크 때문에 고생한다라는 분들보다는 나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해라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나이에 따른 유병률을 보게 되면은요, 비교적 젊은 40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더 많습니다. 협착증이나 척수증 좀 유별로 적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퇴행성 변화가 더 진행할수록 디스크의 비율은 적고 협착증이나 척수증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중요한 게 수술 전환율이죠. 신경학적 중증도랑도 영향을 끼치는데 보시는 것처럼 요추 협착증이나 디스크는 수술 전환율이 대개 한 10% 정도 된다고 하면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대개 20%를 넘어가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관이 적고 촉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중증도가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예일 수 있겠고요. 심지어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일단 진단이 되면 결국은 수술로 많은 퍼센테이지가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목 쪽에 있는 퇴행성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병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5% 내지 20%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이나 협착증 진단을 경추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수술을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MRI를 찍든 주치 선생님께 디스크 얘기를 들었어도 일단 겁을 먹고 내가 수술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두려움을 미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제 질환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인제 증상에 대한 증상군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인제 신경병증이냐 척수병증이냐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추간공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 또 중심성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협착증도 추간공 협착증, 중심성 협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신경근 쪽에 발생한 병변, 예를 들어서 신경근을 누르는 추간공 쪽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협착증에 있는 거를 우리는 신경근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디큘러패시. 그다음에 척수 주변에 생기는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병변들, 척수 증상들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군을 척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진단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명의 군을 또 나누냐면 이런 증상에 따른 이 신경근병과 척수병이 사실
자연 경과도 다르고 또 그에 따라서 수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 방침 설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신경근병과 척수병을 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경근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간공 쪽에 디스크든지 아니면 협착이 오든지 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신경근병이 생기는 거죠. 디스크 탈출이 생겼든지 추간공 협착들이 생겼든지 신경근들이 눌렸기 때문에 사실 신경근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신경근 증상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목 통증뿐만이 아니라 팔이 땡기고 아프는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죠. 그래서 이게 레벨마다 다르죠. 목에는 경추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별 디스크가 다 다릅니다. 증상이. 뭐 3번, 4번 간, 4번, 5번 간, 5번, 6번 간, 6번, 7번 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상부 경추 1, 2, 3번에 있는 경우에 뒤통수 통증들이나 안면 통증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흔한 게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인데 예를 들어서 4번, 5번 쪽에 디스크가 있을 경우엔 대부분 어깨 쪽의 통증들이나 저림감이 나타납니다. 또 힘도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어깨를 들어 올리는 증상들이 힘이 빠지게 되죠. 그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6번, 6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6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5번, 6번 신경근 증상은 쭉 타고 내려와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까지 올라가고요. 팔을 이렇게 구부리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6번, 7번 같은 경우는 어깨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손가락 끝까지 가게 되고요. 팔을 민다든지 손목을 구부린다든지 하는 힘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 경추 7번이나 흉추 8번째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엔 새끼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쪽에 통증이 생기거나 쥐는 힘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실 신경근병은 각 디스크가 생기거나 협착증이 생기는 부위의 신경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명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왔을 때나 자가로 내가 정말 신경근 증상이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증상이 생기는 병변 쪽으로 목을 뒤쪽이나 옆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방사통이 재현이 됩니다. 또 하나는 팔을 이렇게 쭉 내렸다가요. 올리게 되면 평상시 있었던 방사통들이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팔을 내리게 되면 신경근이 당겨지면서 디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사실 더 압박이 되거나 당겨지게 되는데 팔을 올리게 되면 신경근이 그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통증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병실에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목 디스크가 있는 신경근병증이 있는 분들은 주무실 때 팔을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진료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팔을 이렇게 올리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신경근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실들을 알면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의사들은 환자가 딱 왔을 때 팔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아파하거나 힘이 떨어져 있으면 대개 몇 번 마디에 디스크가 있겠구나. 신경근병이 있겠네.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팔부터 시작해서 쭉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까지 선생님 절입니다. 라고 나오면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6번의 디스크, 6번 신경근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신경근병은 이렇게 팔 한쪽으로 저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간공에 있는 신경근이 눌려서 생기는 신경근병은 디스크로만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와 추간공 협착증, 그 두 가지 질환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질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의 양상도 조금 다르죠. 예를 들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디스크가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활동이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요. 증상도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팔이 너무 떨어질 것처럼 아파요. 되게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죠. 하지만 급성 디스크,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생긴 디스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착증은 예를 들어서 추간공 쪽에 있는 골극들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게 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임상 경과들도 디스크와는 달리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군에 속하기 때문에 증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완화와 또 호전을 반복하긴 하지만 점점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수술적인 빈도로 가는 경우들이 디스크보다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신경근병이라고 하더라도 디스크와 추간공 협착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또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도요. 신경근병 병이라고 하더라도 어깨나 팔이 아픈 병이라고 하더라도 다 목 디스크나 목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요하게 감별해야 될 게 어깨죠. 어깨 질환이죠. 왜냐하면 어깨 질환인 경우에도 목이 아플 수도 있고요. 어깨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감별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목 때문에 생기는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어깨부터 팔까지 저림이나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깨 질환은 어깨 자체의 문제인 경우들이 더 많죠. 잘 팔까지 안 내려간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감별 포인트는 어깨 질환 같은 경우는 팔을 움직이거나 어깨 관절을 쓸 때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목 디스크나 목 협착증과 같은 신경근병은 움직인다고 더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만히 있을 때 저림감이 있고요. 오히려 팔을 올리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어깨 질환은 팔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죠. 이게 감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목 움직임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있는 부위 쪽으로 목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재현되는 거는 목 퇴행성 질환일 수 있고요. 어깨는 목을 움직인다고 해서 통증이 재현되거나 또 심해지진 않는단 말이죠. 이런 몇 가지 감별 포인트로 내가 정말 목 디스크인지 어깨 문제인지 잘 감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 외래를 방문하실 때 어깨 문제인데도 목 디스크처럼 오시는 분들이 있고 목 디스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깨 문제라 생각해서 한참 방치했다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깨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번, 7번뿐만이 아니라 흉추 첫 번째랑 경추 일곱 번째에 있는 제8신경근, 목신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제가 저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척골 쪽에 문제가 있는 신경질환과도 감별이 필요하고요. 6번, 7번의 손끝까지 저린 증상들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 분들한테도 증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 이쪽 부분에 있을 경우에는 손목 내측 쪽에 문제가 있는 득결병이 있는 경우에도 감별이 필요해서 여러 진단명들을 가질 수 있지만 다 똑같이 목 디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신경근병을 지나서 척수병인데요. 척수 중심의 척수병.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 중심간에 있는 척수가 눌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성 디스크가 중심 척수관 쪽으로 많이 튀어나와도 척수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극동아시아 지방에 많은데요. 이렇게 후종인대 쪽에 고라가 생기면서 가운데 쪽에는 척수를 누르는 질병들이 있죠. 후종인대 고라증. 이런 경우에도 척수병, 척수 증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분절의 경우 척수에 경추 척추에 붉고 골극이 있는 경우에 만성적인 움직임이나 눌림을 통해서 척수 쪽의 허열 증상과 함께 변성들이 일어나면서 척수증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척수병은 일반적인 신경병증하고는 좀 증상이 다릅니다. 신경병은 아까 팔이 아프다고 되게 말씀드렸잖아요. 척수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메인 증상이라기보다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풍 증상 비슷한 증상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 혹자들은 이 척수병을 그냥 경추의 풍이다, 경추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증상이냐면은요. 통증보다도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가 환자분들 꼭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상하게 술 취한 사람처럼 내가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좀 비틀비틀 거려요. 걸을 때 하늘 위를 붕 뜬 느낌이 든다거나 발바닥 느낌, 모래사장을 걷는 느낌이나 자갈밭 위를 걷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계단 올라가거나 내려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 쪽에 하는 미세한 동작들이나 작업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하기가 힘들어진다든지 글씨 쓸 때 웬만큼 잘 써지지 않아요. 환자분들 오면 그냥 시키는 게 있습니다. 단추 한번 채워보세요. 단추 채우는 게 힘들어요. 이게 다 경추, 척수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척수증 증상들이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척수병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병원에 왔을 때 임상적으로도 진료실에서 테스트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뭐냐면 호프만 사인이라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보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보면은 잘 보세요.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움찔움찔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척수병이 의미 있게 있을 때 보여지는 그런 호프만 사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목을 강하게 앞으로 급하게 구부렸을 때 목부터 시작해서 척수 등줄기를 따서 쭉 찌릿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러미테 사인이라는 것도 척수병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또 확인해야 되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척수증 그다음에 또 신경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척수증과 신경병증에 대한 또 자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정투 디스크 탈출증은 그 자연 경과가 일반적인 다른 질환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증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기죠. 처음에 증상이 심하게 생긴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증상이 임상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6주 내지 12주 내에 의미 있는 통증의 호전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한 마비나 신경적 결손이 없으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 코스를 밟죠. 되게 좋아지는 게 2-3개월 내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보는 것들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척수관 협착증, 척수증이 없는 협착증은 일반적인 디스크 탈출증과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극이 형성되거나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게 되고요. 증상이 한번 생긴 다음에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합니다. 좋아진다 하다가도 결국 증상들이 자꾸자꾸 생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 탈출증이랑은 다르게 증상들이 좀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수술적인 처치 쪽으로 가는 확률들도 디스크보다는 좀 더 많아지게 되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협착증 같은 경우에 중심성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5 내지 15% 정도에서는 척수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협착증을 진단받은 다음에 척수증 증상이 생기는지 유심히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수증인데요. 이 척수증은 자연 경과가 정말 앞에 두 질환들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신경병증이 아니라 척수증이기 때문에요. 그 이유는 척수증은 한번 증상이 생기면 대부분 좋아지지 않습니다.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다가 더 나빠지고 또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 같다가 더 나빠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척수증의 대부분 자연 경과는요. 1년 내에 20%에서 60% 정도 악화가 되고 대개 5년 내에 기능 저하가 되게 많이 돼서 수술적인 처치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척수증 같은 경우는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바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제 제가 디스크랑 협착증, 척수증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딱 드시고 나니까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디스크겠구나. 협착증이겠구나. 척수증이겠구나.'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시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디스크는 그렇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생긴 날카로운 방사통이 주고 대부분은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많이 좋아져서 수술적인 처치 쪽으로 가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협착증은 비교적 나이가 있는 경우에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기보다는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많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증상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한다.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수술적 처치로 갈 가능성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척수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팔통증,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증상 비슷한 이상 척수 증상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 계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증상들에 대해서 유의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로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청자 질문이 한 분 있으셔서 제가 답변하고 다음 치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연이 J8X라는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전에 생산직 일을 하다 목이 너무 아프고 오른쪽 팔로 새끼만 빼고 선저림 심해 엑스레이 찍더니 목 디스크라고 해서 마취통증학과 의원에서 경추수자 맞고 뇌척수액 누출돼서 3개월 고생하고 3개월 동안 누워 있고 대학병원에서 타겟 패치, 블러드 패치 나왔는데 한번 뚫린 거 막았으면 더 이상 뚫릴 일이 없을까요? 예. 아유, 좀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사실 디스크로 진단받고 사실 초기에 이런 주사 치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주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경추 주사를 맞고 뇌척수에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 경막에 신경 주사를 맞았든지 아니면 다른 주사를 맞았는데 아마 타겟팅 설정이 잘못돼서 경막을 뚫고 아마 주사액이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 뇌척수에 유출이 있는 경우에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 한 며칠 정도 두통으로 고생하거나 아니면 그게 오래가는 경우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블러드 패치라고 해서 경막의 공간에 이제 자가 피를 빼서 패치를 대두듯이 이렇게 쭉 쏴주면 대부분 먹게 되고 좀 그 뒤에 증상들도 호전이 되게 되죠. 그 뒤에 증상 호전이 됐다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른 통증 없이 회복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너무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디스크 증상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궁금하네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요. 이제 다시
음 강의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한 얘기인데요. 치료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 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번 강의에 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보존적 치료 중심으로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뭐 주사 치료가 있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엔 되게 급성기식 증상이 있을 경우에 염증들을 완화시키고 통증들을 줄여줘서 급성기에 있었던 통증들을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고 호전시켜서 넘어가게 도와주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들이 있죠. 물리치료, 운동치료들은 어떤 증상을 좋아지게 해 주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좋아진 다음에 사실 어떤 증상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특히나 디스크 같은 경우에 재발 방지에 어느 정도의 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치료와 물리치료도 하나의 큰 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볼 수 있는 게 인제 주사 치료도 있겠죠. 대부분 주사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 중에서도 초기에 염증을 가라앉혀서 아주 효과적으로 통증들을 줄이고 급한 불을 꺼서 그 시기를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주사 치료들에 대해서 쪼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왔을 때요. 음 어 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나 그냥 디스크 진단 받았습니다. 그냥 엑스레이 찍었더니 협착증이라고 해서 주사 맞았습니다. 근데 주사 맞고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맞지 않는 게,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사실 디스크나 협착증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상에서는 골 구조물들과 배열을 볼 수 있고 디스크 간격을 통해서 좀 좁아진 걸 볼 수 있긴 하지만, 협착증과 디스크를 엄밀하게 진단할 수 없고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특히나 신경병증이 있을 경우엔 어느 마디에 어느 부분에 신경병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구체적인 주사들을 맞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해서 낫지 않았다고 하면 대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사를 맞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또한 안타까운 건, 주사를 맞고 와서도 무슨 주사를 맞고 왔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은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이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지, 자기 병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주사를 맞는 게 나은 건지, 또 내가 맞았다고 하면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사의 종류, 또 주사의 목적, 또 각각 그 진단명에 맞는 어떤 주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인제 모델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흔한 주사들은 바로 이 주사죠. 목 뒤에 있는 관절 주변에도 신경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후지 내측지 관절 주사인데, 이 일명 그냥 후관절 주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목 통증이 있거나 관절에 염증이 있거나 할 때, 전반적인 목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주사들을 맞죠. 그래서 대부분 엑스레이 찍고 나 그냥 여러 방 주사 맞았다, 적어도 엑스레이를 보고 주사 맞았다 한다고 하면 이건 후관절 주사일 겁니다. 그중에서도 목 통증이 있거나 후두부 통증이 있을 경우에 세 번째 후두와 신경에 놓는 third occipital nerve block이 있는데, 이것 또한도 후관절 주사의 일종이죠. 이건 어쨌든 간에 신경 바깥쪽에 맞는 주사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아까도 방금 질문하셨지만, 신경 쪽에 적어도 맞는 주사들은 이렇게 후관공이죠. 척추에 후궁이 있으면 후궁의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이 후궁 사이에 주사를 주는, 이건 신경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경막의 공간이 맞는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있을 수 있고, 또 병명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어느 신경근이 눌렀는지 알았을 때 이렇게 신경근 하나하나를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서 놓는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각 주사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톤이죠. 후두신경 차단술이 있는데, 이거는 관절 쪽에 주사를 놓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신경근 가지 중에서 요렇게 후두부 쪽으로 지나가는 가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후두부 쪽, 뒤쪽이나 목 뒤쪽에 증상이 있을 때, 또 경추에서 기인한 그런 두통들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세 번째, 두 번째 후관절 쪽에 있는 관절 주변에 이게 지나가는 세 번째 후두와 신경 쪽에 주사를 줍니다. 되게 두통 환자에게 있어서 이 주사가 효과가 되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이 주사 치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런 주사들도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많이 "뒤로 주사 맞았어요."라고 얘기하는 주사들은 대개는 후관절 주사죠. 대부분 이런 후관절 주사는 목 쪽에 전반적인 통증이 있을 때, 관절과 근육에 기인한 통증들이 있을 때 여러 레벨에 이렇게 관절 주변에 있는 주사를 놓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각각 관절에 여러 다발로 주사를 놓게 되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목 통증에는 호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경 쪽에 놓는 주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톤이라는 주사와 후관절 주사는 신경 내 주사라기보다는 바깥쪽에 있는 관절과 근육에 해당하는 통증에 대한 주사라고 보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디스크건 아니면 협착증이건 어떤 하나의 신경근병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신경병에 따라서 그 신경근을 타겟을 해서 놓을 수 있는 주사가 바로 이건 선택적 신경증 신경근 차단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팔이 요렇게 저리면서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까지 저렸어. 그러면 어느 신경근을 차단해서 주사를 놔야 될까요? 제 6번째 신경근을 차단해서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에 타겟해서 딱 하나를 맞는 주사죠. 그래서 만약에 진단명이 제대로 나왔고 그 부분에 주사가 잘 들어갔다고 하면 그런 신경근병에는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주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은 그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 주사를 놨을 때 일단 호전이 되면 정말 이 부위가 환자 증상을 일으키는 게 맞구나라는 진단적인 목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경막의 신경 차단술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한 신경근을 차단하기보다는 다발성으로 신경근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경근 병이 있을 경우에, 아니면 중심에 협착증이 있거나 디스크가 중심성 디스크가 있을 경우에 가운데에 있는 신경 쪽으로 전반적으로 후경막의 공간을 통해서 흘러들어가게 하는 차단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신경근 증상들이 있을 때 여러 마디의 신경근 증상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환군에 대해서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어느 정도 좀 구별이 가능하실까요? 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 번째, 3 번째 후두와 신경 주사나 후관절 주사는요. 뒤쪽에 있는 관절에 놓는 주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 통증 그다음에 전반적인 관절의 문제에 대해서 놓는 주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신경근 차단술과 이 경막의 차단술은 정말 신경 자체에 놓는 주사입니다. 신경근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신경근을 딱 타겟팅해서 놓는 주사가 되겠고 경막의 신경 차단술은 후근관을 통해서 전반적인 신경 전체의 통증들을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해 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주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질문 하나 또 답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요. 어 RLTJDGH2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거북목이나 자세가 많이 망가졌다고 꼭 목 디스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거북목 같은 게 목 디스크를 더 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꼭 거북목이 디스크나 다른 질환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대부분 협착증이 있는 경우, 후관공 협착증이나 중심성 협착증이 있는 경우엔 신전 자세에서 대부분 통증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 목을 신전한 자세 증상들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더 편한 자세가 목을 약간 구부린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증상들이 있는 목 질환성인 분들이 대부분 목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꼭 한번 이해하셔야 되겠고 거북목이 있는 경우에 만성적인 목 통증들이 충분히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똑바로 된 중립 상태나 신전 자세에서 목 근육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목목이 있는 경우에 그런 퇴행성 질환 내지는 목 통증이 더 생기는 게 분명한 거라서 거북목 자세가 있다면 충분한 신전 자세와 운동을 통해서 그 목의 움직임이나 자세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거북목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다른 경추의 퇴행성 질환들이 없는지는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주사 치료를 제가 했는데 그러면 주사 치료를 했다고 하면 그 질병 자체에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요런 것들도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주사 치료를 한다고 해서 저는 각각 질환에 있어서의 경과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땐 이 디스크를 통해서 증상을 또 한번 가라앉혀 보고
근데 남았다고 하면 가라앉혀 보고. 그러니까 디스크로 인해서 증상이 생긴 부분들에 있어서 호전이 될 때까지 분명히 주사 치료가 그 시기를 넘길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협착증 같은 것도 또 그렇습니다. 주사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증상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건 있을 수 있겠죠. 심했다, 안 심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게 협착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했을 때에는 급한 불을 끄면서 그 시기를 넘겨갈 수 있는 데에는 협착증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척수증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수증은 사실 계속 악화만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주사가 된다고 해서 질병의 자연 경과를 또 좋아지게 해줄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증상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 주사 치료를 함으로써 그 증상이 마스킹돼서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척수증이 있는 경우에 초기에 일반적인 목 통증만 있고 불편할 경우에 주사 치료를 받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일정 기간 상당히 진행해서 증상들이 진행한 척수증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사 치료는 그다지 권유하지 않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제 각별의 그런 질환군에 대해서 그 치료들에 대한 각각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목디스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 전략의 기본은 이렇습니다. 기다리고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 약물 치료든 아니면 주사 치료든 적절하게 잘 쉬고 물리치료하면서 잘 흡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1-2개월 내에 좋아지니까요. 하지만 목 디스크가 항상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디스크 중에서도 이렇게 증상들이 계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주사를 맞으면 또 증상이 생기고 또 주사를 맞으면 좋아졌다가 또 생기겠죠.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를 했는데 2-3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하기에 불편한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갑자기 맨 처음에 왔는데도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력 저하가 생겼다든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한다든지 아까 디스크 중에서도 중심성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에 척수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조치를 빨리 해서 증상들을 개선시키고 좋아져야 되겠죠. 협착증은 어떨까요? 척수증이 없는 협착증에 관련된 건데 대부분 협착증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들이 계속 증상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그 보존적인 치료는 사실 증상 조절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건 보존적인 치료를 통해서 디스크와 함께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하면서 잘 버티고 생활하기에 유지하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사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보존적 치료로 가는 경우까지는 버텨오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물론 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경과를 볼 필요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반복 주사에도 효과가 없다든가 증상이 일상생활하기 불가하다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협착증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5%에서 15% 정도는 척수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척수증 증상이 진행할 경우에는 똑같이 수술적 적응증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를 일부분 하긴 하지만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척수증인데요. 이 척수증은 치료 전략이 좀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척수증은 신경병증과 다르게 자연 회복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이 통증을 완화하는 걸로 척수증 치료 전략을 세우면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척수증 증상이 저명할 때 보행이 이상하거나 손으로 쓰는 작업이 좀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MRI상에서 척수가 심하게 늘려 있을 때에는 1차적으로 수술적 처치가 기본입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척수증 증상이 저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목 통증만 생긴 상태에서 척수증이 발견됐다고 할 때에는 세심한 경과 관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한도 증상이 조금이나마 진행했을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척수증 치료 전략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향은 그렇다는 거죠. 기능을 유지하지만 악화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척수증은 주사로 낫는 병이 아니고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해결하는 병이 아닙니다. 눌린 척수를 풀어줄 때에만 치료가 가능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퇴행성 질환, 뭐 디스크나 협착증이나 척수증에 대한 그런 치료 전략들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이제 운동 치료, 보존적 치료 중에서 운동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운동이 저한테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또 어떨 때 하면 안 되는 건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 봤던 것 이 보시는 것처럼요. 신경병증과 척수증에 있어서 운동의 원칙은 다릅니다.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 신경근 압박이 주 병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운동하는 걸 통해서 신경공 쪽의 압박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도움이 일부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완화가 되기 위해서 디스크가 센트럴라이제이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들어가게 도와주는 부분도 일부분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신경공이 눌린 경우에는 오히려 과신전 이렇게 뒤쪽으로 신전을 하거나 회전하는 경우엔 오히려 신경근 쪽에 텐션, 압력이 더 많이 가고요. 또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척수증 같은 경우는 사실 운동이 도움된다기보다는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고요. 운동도 항상 중립 상태에서 운동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조금이나마 신전이 된다거나 충격이 될 만한 운동들은 오히려 금기하거나 자세를 오히려 권하지 않는 것이 더 사실 맞습니다. 아셔야 될 게 그겁니다. 척수증은 운동 치료 질환이 아니라 안전 관리에서 유지해야 될 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켄지 운동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맥켄지 운동을 사실 경추 쪽에 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켄지 운동하다 보면 직경이 더 감소하고 척추관, 황색인대, 목 뒤쪽에는 황색인대도 오히려 버클링이 일어나면 신경을 압박할 수 있게 되고 후관절이 신전 가운데 더 압력이 가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상승되고 추간공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들을 악화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성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압박이 생기고 오히려 척수증 환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맥켄지 운동은 사실은 저는 고려하고 장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분 맥켄지 신전 운동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전을 하게 되면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다시 정렬을 앞쪽으로 가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다른 병변, 협착증이나 골극이 있는 협착증, 척수증에는 오히려 위험해서 맥켄지 운동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더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뭘까요? 이 보시는 것처럼 턱을 이렇게 신전 운동보다는요. 턱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하는 우리 이렇게 턱을 끄는 운동이죠. 이게 바로 목 안쪽에 있는 디플렉서 안쪽에 있는 그 심부 굴곡근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인데 되게 이렇게 턱을 밀어서요. 5 초씩 10 세트 하는 게 10 번씩 하는 게 좋고요. 하루에 한 2-3 테스트 정도씩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게 거북목을 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추간공을 좀 넓혀 줘서 신경병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밴드 로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동이라든지 벽에 등과 어깨를 기대서 붙이고 하는 엔젤스 윙이라든지 뒤쪽에 있는 견갑골을 벌려서 짜주듯이 하는 이런 운동들은 하부 경추에 있어서 안정화도 시켜줄 수가 있고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좋아졌을 때 다시 증상이 재발하는데 그걸 예방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트랙션이 있죠. 물리치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트랙션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신경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간공을 높여주고 뭐 이래서 신경병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데 신중히 적용해야 되고요. 증상이 트랙션을 하는 중에도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나 불안정성이 있다거나 척수증이 있는 경우엔 과도한 트랙션은 특히나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금기 또는 주의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개를 뒤로 많이 젖히는 과신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척수의 압박에 대해서 척수증 환자에게 위험하고요. 회전하고 스트레칭하는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경공이 더 많이 협착되거나 텐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더 피해야 됩니다. 거북목이 생길 수 있는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목을 뒤에 움직이는 경우에는 디스크 내 압박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신경근이나 척수증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혼자서 하는 여러 가지 목을 돌리거나 움직이는 운동들은 급성 신경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엎드려서 TV 보는 이런 자세들 있죠. 이건 대부분 신전 자세를 계속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간공 쪽에 눌림이나 압박이 있는 그 신경병증에는 더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척수증 환자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계속 제가 오늘은 척수증 환자 중심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지 마비나 보행이 있는 경우엔 특히나 자가스트레칭 혼자 하는 거 안 됩니다. 도수치료든 매니플레이션 하면서 목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건 당연히 강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격한 운동들이 있겠죠. 헬스 중에서도 목 뒤로 하는 스쿼트라든지 오버헤드 프레스, 트램폴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힘이 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행 훈련이라든지 균형 운동, 낙상 예방 교육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계단 내려갈 때에 난간 꼭 잡고 가는 거, 어두운 곳 지날 때 운동 주의하는 거. 왜냐하면 간단하게 넘어지거나 낙상하는 것만으로도 척수증 환자는 신경 손상이 급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메시지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연이 J8X 시청자분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요즘 팔에서 손가락으로 내려가는 저림은 거의 없는데 뒷목이랑 머리통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이 너무 아프고 띵하고 멍하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갑자기 누가 밀어서 휘청거리는 것처럼 혼자 휘청거려요. 이런 건 어떤 건가요? 균형이 안 잡혀서 그냥 앉아있는데 혼자 휘청거리네요. 이거 아까도 질문 주셨는데 또 주셨는데 정말 이 하연이 J8X 시청자분은 꼭 MRI 찍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MRI 찍으셨다면 제가 지금 MRI 결과를 좀 보고 싶네요. 이 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근병은 정말 많이 증상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었는데 아마 보존적인 치료를 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휘청거리거나 어지러움증이 있다거나 밸런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목 쪽에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척수병증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일 것 같은데요. MRI를 찍으셨다고 하면 진료를 받으셨다고 하면 꼭 진료받은 선생님과 척수병증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찍지 않으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엑스레이만 찍고 목 질환에 대해서 주사만 맞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꼭 MRI를 찍어서 다른 척수병증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인제 이반드라고 시청자분께서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디스크 때문에 한쪽 팔 힘이 약해졌습니다. 힘이 다시 돌아올 수 있나요?" 네. 아마 한쪽 팔 힘이 약해졌다고 하시는 거 보면 신경병증 증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척수증과 협착증, 신경근증은 다릅니다. 되게 척수증은 중추신경이거든요. 한 번 증상이 생기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고요. 하지만 대부분 신경병증은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한쪽 팔 힘, 뭐 팔을 들어 올리는 미는 힘, 손가락 힘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시간 지나면 돌아옵니다. 얼마나 지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대개 1-2주에서 한두 달 내에는 대부분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과를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힘 돌아오는 것도 대부분 1-2주, 2-3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과 함께 힘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수술적 처치의 대상이 됩니다. 정도와 시간에 따라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MSSM4399님 또 질문 하나 주셨는데 목 디스크에 요가나 필라테스는 괜찮나요? 스트레칭이니까 괜찮겠죠? 가끔 한쪽 팔만 올려서 당기는 동작이 편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하셨어요. 요가나 필라테스도 분명히 스트레칭도 하고요. 자세를 잡는 데는 도움이 분명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심한 과신전, 과굴곡과 같은 목의 움직임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하는 중에 증상들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팔 올리는 동작 자체는 맞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숄더 어브덕션 테스트라고 그래서 신경근 증상이 있을 때 팔을 내리고 있으면 신경이 더 당겨져서 아파요. 근데 팔을 들면 어때요? 신경근이 덜 눌려진다니까요. 일시적으로 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나 필라테스 자세 중에서도 이런 자세를 하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편한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요가나 필라테스를 할 때 목을 너무 과신전하거나 과굴곡하거나 관절 범위 이상으로 동작들을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증상도 나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제 대부분 질문도 대답을 좀 드린 것 같아서요. 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 디스크 단 하나의 질환이 아닙니다. 목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척수증 각 질환이 다를 수 있고요. 각 질환에 따라서 여러 경과나 증상의 경과 또 수술을 하게 될 찬스들 또 다릅니다. 전환율이 너무 다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셔서 과연 내 이 목 디스크 증상들은 어느 질환군에 해당하시는지 꼭 아셨으면 좋겠고 보셨던 것처럼 모든 디스크가 수술을 다 하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치료 가운데 좋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수술해야 될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척수증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신경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로 효과가 없었던 경우나 증상이 너무 오래됐던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꼭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서 오해 없이 또 병원에 가셔서도 주치의 선생님들과 잘 사용하셔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절한 시기에 꼭 치료를 잘 받으시고 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 강의는 이런 보존적 치료를 떠나서 수술적 치료 중심으로 내가 수술을 정말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나에게는 어떤 수술적 치료가 가장 정확한지, 합당한지, 이상적인지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